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말했던 그 세상이 지금 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옆에서 바로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도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거짓말처럼 펼쳐져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뱅뱅 돕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 영상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제가 좋아하는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의 명강의, 일명 W를 찾아서로 불리는 2008년 아주대학교 강의 내용입니다. 저 역시 2020년에 이 강의를 뒤늦게 보고 소름이 돋아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릅니다. 시대를 뒤바꾼 놀라운 혁신기술의 발명과 그에 따른 산업의 대변혁 과정을 자신과 지인의 경험담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 영상을 다 본 이후엔 현 시대에 내가 해야 할 투자는 무엇인지, 내가 집중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를 각자 깊게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죠.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래 오랜만이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강연이 있는데 하나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연이냐 물어보니까 미래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아주 똑똑한 친구가 이 강연을 하는데 이게 들어두면 굉장히 좋은 강연일 거라고, 일생에 좋은 기회일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경제 강연 들으러 간다고 병원 비워놓고 갈 상황이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전화를 끊으려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 강연을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래요. 그래도 제가 시끄럽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되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사람이 자기에게 좀 못난 사람들은 누가 평생 후회한다는 둥,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둥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뱅뱅 돕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그 시간에 강연 들어갈 친구가 없어요. 수요일 오후 3시에 하는 강연에 참석할 직장 다니는 멀쩡한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까 고민하다가 한 명이 딱 압축이 됐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와서 1년째 백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강연 들으러 같이 안 갈래? 언제 어디서 하는 무슨 강연이냐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동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으로 오고 저는 대전역에서 만나서 같이 서울의 연구소로 갔습니다. 연구소 강연장에 들었으니까 이 강당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강당에 좋은 의자들이 한 50개 놓여 있었고 거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고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 이 폐속까지 부풀어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 연구소가 그런데 93년도에는 다른 박사학위 받고 와서 백수가 기본 코스인데 한국 최고의 경제연구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깨에 풍선이 이만큼 들어있던 사람들. 그래서 자만심이 엄청난 곳이었죠. 어쨌거나 간에 그 정도로 이 교만함이 있어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고 저희들은 외부에서 청강에 있으니까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연자가 옆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연자가 와서 이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이분들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갑자기 헛기침이 나오고 저거 뭐냐 그러고 어수선하고 소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연자가 복장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니까 지금 15년 전이면 그때는 길거리에 다닐 때 양복도 다들 검은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강연하러 와서 찢어진 청바지에 무릎이 다 나왔고 UCLA 적힌 티셔츠에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쓰고 등장한 거예요. 지금도 그 연구소에는 그렇게 강연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장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분들은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 저런 날건달 같은 놈이 강연하러 왔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기색들이 역력했는데 문제는 강연이 시작되고 터졌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뒷줄부터 한 명씩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다 나가고 앞줄만 몇 명 남고 외부에서는 저희들만 달랑 남았습니다. 대개 그 이유는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무리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전원이 퇴장해버리는 경우는 놀라운 일이지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주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일 먼저 칠판에 제목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W 이렇게 적더니만 다짜고짜 뭐라 하냐면 거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W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은행도 들어오고 증권사도 들어오고 이걸로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친구 테트리스 게임 개발하다 미쳤구나 혹은 망상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트렌드나 경제, 그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들도 저는 저거 과대망상증 환자다라고 배척하고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93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배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모자익이라는 것이 그때가 소개되던 시점이었고, 그때라도 이런 그래픽 기반의 웹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에 이 사람이 조만간에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연자가 너무 반응들이 황당했으니까 자기도 민망해서 머리를 긁으면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무도 박수 친 사람도 없었고, 아마 그 연구소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나갔습니다. 쫓겨나듯이. 저도 이제 강연이 끝났으니까 저를 초대했던 옆에 연구소 친구 보고 이따위 강연을 들으려고 지금 대전 시민을 내팽개쳐 두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항의를 했더니만 연구소 친구가 자기도 이럴 줄 몰랐대요. 미안하다 이래요. 할 수 없다, 나가서 이제 저녁이나 먹고 놀러 가자 하고 이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백수가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서더니만 저보고 빨리 돈 10만 원만 달래요. 10만 원은 뭐하게 해?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지내 먹고 따로 놀아라. 나는 저 W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따로 갈게. 경비 좀 돼. 이렇게. 네가 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대. 그래서 제가 백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니나 자나 상태가 비슷하다. 너네들끼리 이야기해봐. 서로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지내 먹고 집에 같이 가자. 이러니까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경비 여비를 좀 떼주고 우리는 같이 친구하고 지내 먹고 저는 그 길로 대전에 내려가 버렸어. 그런데 문제의 백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이 W가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 차문을 열어 제친 겁니다. 잠깐만요. W가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뒤를 고개를 돌아보니까 백수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W를 믿습니다. W가 믿어주시는 건 감사한데 왜 이러시나요? 이러니까 저를 W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W가 납치됐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포의 공동 노타리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주먹구이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불판에 고기 구워 먹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새벽 2시까지 백수에게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백수가 가진 건 인내심밖에 없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W가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백수가 제게 W의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면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못 이긴 W가 백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을 하고서야 풀려났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의 W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자본금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의 회사를 창립을 했고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현재 2조 가까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쇼킹한 일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금 7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수조의 자산을 일군 기업이 됐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말했던 그 세상이 지금 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옆에서 바로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도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거짓말처럼 펼쳐져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뱅뱅 돕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5천만 중에 1명 정도는 지니어스한 인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간이 있어요. 한치 앞에 운명을 내다본 분들은 무당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백수입니다. 이놈이 저하고 헤어지고 한 3주쯤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받아 상투적인 인사를 했죠. 그날 잘 내려갔냐?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만 다짜고짜 보고 이러는 겁니다. 월급 받았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월급 받은 거는 당연히 받았을 텐데 그걸 왜 지가 저한테 묻습니까? 그래 받기는 받았는데 왜? 그러니까 그 돈 내 빌려둬 이러는 거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 첫 월급을 자기 빌려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꼭 자기한테 빌려줘야 된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백수가 빌려둬 이 말은 그냥 둬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돈 좀 벌면 생각하자, 지금 안 된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그 돈을 빌려주든지 자기하고 30년간의 인간관계를 끊으래요. 마음으로는 끊고 싶죠. 우여곡절 끝에 제가 받았던 첫 월급 중에 60만 원을 제가 최소 생계비를 지배하고 이놈한테 다 뺏겼습니다.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뼈가 아픕니다. 어쨌거나 제 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작은 방을 하나 빌리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이러는데 그놈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자마자 나 돈 없다 이러니까 돈 이야기가 아니니까 안심하래요.
그럼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 돈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좀 도와줘야 되겠대요. 돈 말고 내가 뭘 도와주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니까 주소만 하나 만들면 된대요. 그게 무슨 주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건데 가상 주소를 하나 만드는데 그 이유서는 뭐냐면 편지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거래요. 내용을 듣고 보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메일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 내 돈 빌려서 거지 됐나? 냉철한 지성과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볼 때 너는 무조건 망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 첫째, 너 1년에 편지 몇 통 쓰냐? 네가 1년에 편지 3통 이상 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대개의 사람이 다 그럴 텐데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업이 되겠나? 무조건 안 된다. 두 번째, 설령 편지를 3통 이상 쓰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래도 우표값 30원이 아까워서 그거를 컴퓨터를 해서 쓰겠나? 셋째, 편지란 자고로 6필로 쓰는 거다. 이 사업은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다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W가 말씀하시기를 에브리바디가 컴퓨터로 편지를 쓰는 날이 온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너를 데려간 내 업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전용선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메가패스와 인터넷 전용선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종합병원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부기관하고. 그때 정보고속도로 사업 때문에 의료정보화 산업하고 행정전산망 사업 때문에 정부와 종합병원에 시범적으로 인터넷 전용선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정부 지원 컴퓨터도 올라왔고 전용선이라는 게 깔려 있는데 대체 이거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하이텔 접속하는데 조금 빨랐다는 거. 그렇게 컴퓨터를 방치해 두고 있는 어느 날 또 백수가 전화 와서 뭘 하나 어떻게 해라 해서 그냥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심코 하루는 컴퓨터를 딱 켜니까 갑자기 바이러스 먹은 것처럼 크다는 창이 하나 붕 뜨더니만 산신령 그림이 하나 나타나고 산신령이 편지를 들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면서 산신령이 이렇게 편지를 흔들어요. 이게 뭐야 하고 클릭을 하니까 동창회 소집 공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놈이 한다는 짓이 기껏 한다는 짓이 이거구나 하고 투덜거리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다가 잠깐 놀랐습니다. 뭐냐면 수신인이 170명, 수신인 명단에 1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0명한테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으면 이거는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네 하고 거기다가 답장하기 기능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후진적으로 답장하기 모두에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나는 대전에 무슨 병원인데 너네들 어딨니? 하고 보냈더니만 이틀 만에 무려 한 7, 80명의 동창으로부터 편지가 쏟아졌어요. 나는 뭐 어디에 있다, 나는 정부의 뭐 과천 어디 청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연락이 쏟아졌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냐? 되게 반응이 이랬습니다. 알고 보니 백수가 동창회 명부를 들고 정부나 대기업 종합병원 같은 전용선이 들어와 있을 만한 곳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명하고 가입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낚시질로 메일을 계속 낚시 메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덜컥 물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의 진료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병원 직원들한테 소개를 했더니만 다들 메일놀이에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메일을 메신저처럼 사용한 겁니다. 건강원서 어제 저녁에 뽀뽀하는 거 봤다 이러면 선생님이나 신경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왜 하루 종일 메일놀이 너무 신기하니까 메일놀이를 시작한 거죠. 저희 병원 직원이 다 가입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그 동창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죠. 그래서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한 전자메일 서비스 회사가 1년 반 만에 250만의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초에 골드만삭스라는 외국계 투자사 600억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스코 센터 옆에 있는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운 빌딩의 소유주이기도 하고 그 안에 4개의 벤처기업을 거느린 벤처지주사의 회장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백수가. 그리고 제 돈은 아직 안 갚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 메일 서비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 메일을 서비스했던 것이었고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옆에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잘 된 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자기도 눈이 2개 있고 저도 눈이 2개 있고 귀는 똑같이 2개 달렸고 같은 귀와 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백수의 눈에는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복음으로 들리고 저한테는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의 그냥 기괴한 이야기를 들렸던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혹시나 미국 가서
MBA 한다고 접시 닦고 온 게 통찰력을 넓힌 것이냐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앉아있던 박사과 연구원들은 그보다 더 오래 있었을 테니까.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대체 이유가 뭐냐?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제레미 러프킨 아시죠? 제레미 러프킨이 그때 쓴 책인 아직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생 인류가 20만 년, 30만 년 전에 출발을 할 때 현생 인류가 가진 자산은 돌도끼가 유일한 거였다. 그런데 한 30만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인류가 가진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전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30년간 명멸했던, 태어나서 사라져갔던 모든 인류가 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이만큼 온 데는 0.1%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고 여기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면서 이루어낸 역사다. 1%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러프킨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따라 알아보고 협력하고 함께 문명을 건설한 0.9%의 안목 있는 인간, 통찰력 있는 인간, 이 1%가 인류 문명을 이끌었고 나머지 99%를 무엇으로 규정했느냐 하면 잉여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시죠? 잉여인간, 제레미 러프킨은 거기다 갈로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Organic material. 잉여인간은 organic material이다.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냥 섭취, 배설을 반복하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존재.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연계로 돌아가서 동물성 사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의 99%. 그래서 항상 0.1%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0.9%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머지 99%는 매번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 참 놀랍군. 엄청난 일이야. 계속 이런 말만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99%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W는 0.1%였고 제 친구 백수는 0.9%에 속했고 저는 잉여인간이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한데 그게 슬퍼지야. 나를 유기물이라는데 내게 이성이 없는 임팔라 따위하고 저하고 같은 존재라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이번에 9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상들, 변화들 이것만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제레미 러프킨 역시도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고 헛소리하는 건 아니냐? 과거에도 진짜 그랬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뒤집어 보니까 구구절절히 국면이 바로 제레미 러프킨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강의의 내용을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시죠? 그럼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속하십니까? 스스로 0.1%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적어도 0.9% 안에 속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에 속할 겁니다. 1993년도 그 당시 박경철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W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무시하고 W가 만들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선명하게 말해줘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때서야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고 정확히 실현된 현실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는다고 말할지 모르죠.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라면 자신의 직관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을 더해서 끊임없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W를 찾아내고 그곳에 자신의 부와 행동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이번 영상에서는 0.1%의 창의적 인간이 만든 세상을 뒤집는 발명과 사업 그리고 그것을 일찍이 알아보고 함께 뛰어든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인간 그리고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나머지 99%의 역사가 과연 특정 시점과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인류 문명 전반에 나타났던 현상인지를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과거 200년간의 역사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강의입니다. 그럼 강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른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경제사만 하나 놓고 보면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작기계에 대한 산업특허 1호는 방적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직을 생산하는 기계죠. 모든 사람이 배틀에서 시조가 날조를 엮어서 모직을 생산하던 영국에서는 양틀은 나왔지만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없어서 길 건너에 있는 네덜란드로 가서 모직물을 생산해서 도로 가져오면서 엄청난 이 모직값이 엄청나게 비쌀 때였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던 것을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한다니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과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창의적이죠. 그 기계를 만든 W는 획기적인 물건을 개발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때 당시 글래스고에 그 공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서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놈 W다. 저거 세상 뒤집겠다. 산업을 중심이 되겠다. 나도 저기 뛰어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죽었다 깨나도 기계를 만들 재간은 없으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모직 생산이 잘 되면 아무리 기계가 잘 돌아가 봐야 양털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대개 천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공장은 지어놓고 양털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지금 가져오듯이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을 딱 착안한 일부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이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시작합니다. 모직 생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기를 끌고 양털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양목장주들이 가져갑니다. 뒤늦게 너도 나도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들을 하는 바람에 영국에 감자파동이 일어납니다. 감자기근으로 영국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 감자파동으로 죽는데 이유는 바로 모직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제일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양이 사람을 죽였네, 양이 사람을 죽였네. 그거 보면 양이 사람을 뿔로 떠받아 죽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때의 사회상, 즉 산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전부 양목장을 하는 바람에 사람이 먹을 감자가 없어져서 감자기근이 들고 결국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감자를 훔치게 되고 결국에는 감자를 훔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영국의 길거리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목매달린 시체들이 줄줄이 늘린 상황, 그 가혹한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씁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만큼 한 명의 생각이 세상의 사회사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양목장주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 약 300개 정도 유력 가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가문들의 문양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양뿔이나 양머리가 그려진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년 전의 조상들이 양목장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조금 더 흐릅니다. 유럽에 드디어 소형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마차에 장착하는 초창기 형태의 원시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동차로 볼 수는 없었죠.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걸 만듭니다. 변속기, 악셀레이터가 붙어있는 소위 말하는 클러치 장치까지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것을 헨리 포드가 개발합니다. 미국에서 제작 발표합니다. 헨리 포드가 옆에 서서 이것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하 미국 언론들이 그 다음날 획기적인 물건이다라고 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헨리 포드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미국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쪼다가 자동차라는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웃기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이거 한 대 만드는데 기차보다 돈이 더 들었단다. 기차 한 대보다 더 비싼 생산 단가로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니 기차는 100명이나 타는 데 비해서 자동차는 고작 4명밖에 못 하더라.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신기술이라 그러니 헨리 포드가 얼마나 쪼다냐 이런 기사를 만들고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거꾸로 들고 벌 쓰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만평으로. 헨리 포드가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데 못 구합니다. 아무도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망록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는데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은 비용을 두고 비싸다고 말하지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두 번째, 기차는 100명이 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차는 단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밖에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모든 도시를 연결해서 세상을 물류혁명으로 뒤집을 거다 라고 헨리 포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망록에 세상과 저항하는 글을 씁니다.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동네에 건달 하나가 헨리 포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저놈 W다. 그리고 나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거 획기적이다. 헨리 포드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뛰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돈은 있었습니다. 집안에 석유회사 지분이 있었고 우리 식으로 치면 H그룹의 그 주먹질 잘하는 회장님 아들 정도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본인은 낡은 달에 가까웠는데 이 낡은 달이 갑자기 전기가 스치면서 무릎을 칩니다. 이거 획기적이다.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뛰어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양목장주처럼 자동차가 물러가나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가 불과 10대도 생산되기 전에 8개의 주유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07년에 드디어 대량 생산 모델 포드 T카라는 게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뉴팩처 시스템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가격이 낮춰진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부터 20년간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으로 뒤집힙니다. 문제는 차를 사서 몰고 나오면 기름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점한 주유소, 새로 만들어진 도로마다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주유소를 늘려가고 정유공장 지분을 넓혀갑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체 주유 정유 시장의 94%를 독과점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한 사람이 저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의회에 청원을 하고 미 의회가 이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을 만듭니다. 독과점 풀어라.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정거래법. 놀라운 일이었죠.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부를, 전무후무한 부를 긁어모읍니다.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의 주인이 됐던 록펠러의 영향은 아직까지 미칩니다. 또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아주 지극히 통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적에게 이야기를 하면 적군이, 우리가 교신을 하면 적군이 교신을 듣고 우리가 대장님 폭격할까요? 그러면 적군이 듣고 있다. 쟤들 폭격한다. 숨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거 지극히 단순한 건데 하고 인터폰 회사를 하던 친구가 전화선 끊고 어차피 음성을 코딩하고 디코딩해서 넘기는 게 다인데 이거를 주파수를 넘기면 무전기라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무전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주파수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무전기를 만들고 대량으로 전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모토로라가 그거로 시작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트랜지스터라는 걸 개발합니다. IC.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진공관을 대체하는 전자산업이 발달할 수 있겠다라고 믿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 당시 중소기업들, 그 당시 전자회사들 중에 선점에서 뛰어든 수많은 0.9%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톰슨, 제네시스, 월풀, 필립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전자회사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렉트로 메카트로닉스 시대, 기계와 전자문명의 시대로 전 세계 문명을 수십 단계 또 위로 밀어올리고 이 사람들이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반도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W가 반도체를 들고 나옵니다.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 전기가 깜빡깜빡하는 게 반도체다. 99%들이 묻습니다. 어쩌라고? 이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 강당만한 애니악 대신에 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걸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창고에서 조립해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으로 다시 80년대가 컴퓨터의 시대로 또 한 시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의 주인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제가 만났던 바로 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보니 매 10년마다 계속 기회를 주어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0.1%와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잽싸게 뛰어드는 통찰력 있고 직관이 있고 안목 있는 인간, 나머지 99%들이 계속 세상 살만해라고 외치는 99%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저도 그때 뒤늦었기는 했지만 0.9%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제 눈에는 뭐가 더블인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더니만 박 선생, 그동안 우리 병원이 초기 개원해서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는데 선물 하나 줄게 이러십니다. 뭡니까 하니까 서랍을 석 여시더니만 시커먼 물건을 하나 그 책상 위에 탁 올리시더니만 이건 자네 해라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은 어떤 물건이었냐면 핸드폰을 들고 로데오 거리를 지나가면 페라리 오픈카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핸드폰을 들고 그때 가입비가 한 250만 원, 기계값도 그에 준하는 만큼 비쌀 때였고 그걸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그랜저 한 대 값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벌그룹 회장 정도나 들고 다니는 건데 저는 그때만 해도 원장님이 그걸 저한테 주시는 순간 내가 이 병원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차피 병원에 이익이 나면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때는 가입비 비싼 물건을 하나 사면 그것은 이익을 디파짓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사실 수익을 디파짓하려고 몇 대 사서 준 건데 어쨌거나 간에 저는 고마웠죠. 그거를 들고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3시 기차를 타면 간호사들 보고 3시 5분에 전화를 하라 그럽니다. 기차가 덜컹덜컹 출발할 때쯤 되면은 3시 10분만 되면 옥션을 통과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3시 5분에 전화해야만 통화가 됩니다. 대전권에서만. 그래서 기차를 타서 자리에 앉아서 기차가 덜커덩 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가방을 열고 전화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여보세요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쓰러집니다. 그냥 영화 찍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기차를 다 타셨을까? 소박도 하시지 뭐 이런 눈빛으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거를 들고 고향의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너네들 이게 뭔지 아냐? 핸드폰인데 구경해봤나? 이러니까 다들 막 신기해서 막 만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버튼은 다 눌러도 되는데 녹색으로 샌드라고 써 있는 건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들이 만지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은 우리가 페이저, 삐삐를 차고 다니지만 그리 멀지 않아서 언젠가 이놈도 좀 싸지면 우리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 시절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무심코 말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바보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7,000원만 내면 삐삐를 주고 한 달에 2,000원, 3,0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말아도 가도 삐삐가 터지는데 뭐 하려고 그 큰 거를 들고 다니면서 비싼 통화를 문으면서 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아무나 쓰는 삐삐만 해도 충분하다. 이건 핸드폰이라는 것은 상용화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다들 놀랍게도 전원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 데자뷰,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 장면을 내가 어디서 지금 예전에 어디서 한번 경험한 듯한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헨리포드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헨리포드의 이야기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자동차 대신 핸드폰이 되고 서로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W구나.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총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했고 기계는 모토로라는 미국 회사래요. 그 길로 여기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뛰어들 방법이 없죠. 배운 거는 칼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가운 벗고 이동통신 대리점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되겠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주식을 사보려고 보니까 공기업이라서 거래가 안 돼요. 그때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이 전신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SK그룹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에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명동 사채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 금강 구두표 10만원짜리 8만원, 엘칸토 구두표 10만원짜리 7만원, 한국이동통신 주식 2만원, 대량 입하, 대량 구매 시 협의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벌럭벌럭 하면서 이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내용을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지만 왠지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서 월급만 받으면 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가서 무조건 그때 그 한국이동통신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SK로 넘어가서 SK텔레콤이 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무려 65,000원이 된 거예요. 야,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W에 올라탔는데 3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로 W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W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W 맞을 거야 생각하고 그래도 6만 원을 해도 사자 하고 월급 생기면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순간 믿었던 W라는 곳에 뛰어드는 차비, 티켓으로 생각하고 그냥 샀죠. 시간이 조금 그리 멀리 흐르지도 않아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99년 말에 이제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그만하자 하고 털고 나올 때 그걸 다 주식을 매도할 때 520만 원이 돼 있었어요. 주식이. 그러니까 2만 원에 산 주식이 520만 원이 돼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그때부터 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순간 우연히 다행스럽게 지나가는 마지막 W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들어서 범퍼 위에 올라타서 딱 붙어서 그 버스에 올라타고 다행히 다음 정거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뿐인데 그거를 주식 투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 방송국에서 의사 한 사람이 이동통신 주식을 사서 대박 터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취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저 아닙니다. 어느 물어봐서 제가 핸드폰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나갈까봐 약속을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탁장 밑으로 다리만 찍고 이름하고 이런 소속은 바꿔서 나가기로 하고 이제 슬리퍼 신은 발만 밑으로 이제 찍기로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의사 출신 주신 이래가지고 얼굴까지 홀라당 다 나와버렸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어쩌다 보니까 밖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저는 계속 항변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식 투자자 아니다. 나는 그냥 W 버스를 올라타기를 기다리는 승차 대기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산업혁명 시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었던 인류 문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던 0.1%와 0.9%에 속하는 인간들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모두 투자자라기보단 사업가들의 관점에서 쭉 설명된 부분들이 많지만,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고 투자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었을지 한번 상상해보게 되는 매우 좋은 영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철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처럼 진정한 투자자는 주식에 투자를 하든 코인에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그 무엇에 투자를 하든 그 자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변하는 혁신적 발명과 산업의 태동인 W에 투자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매우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는 파괴적 혁신기업의 미래, 또는 우리의 금융환경과 삶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꿀 디지털 화폐혁명과 같은, 지금은 모두가 온전히 상상하지 못하는 먼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0.1%와 그가 만든 W를 발견하고 그 시대적 흐름의 마지막에 올라타서 바짝 붙어서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그 성과와 가시를 끝까지 누리는 것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려가는 장기 투자자가 꼭 갖추어야 할 투자적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99년 말에 다행히 그걸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성과가 있었겠죠. 문제는 그 성과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돈을 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나머지 돈으로 조금씩 정리했으니까 레버리지는 컸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지금처럼 저도 이제 뭐 의사생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재벌 됐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거나 간에 티켓을 끊고 3등석에 타는 건 성공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그 작은 성과를 낸 다음에 2000년에 바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0년에 새로운 버스가 올 테니까요. 자, 내가 이제 99%가 아닌, 정말 나 유기물이 아닌 반드시 1% 안에 들어가는 인간이 확실하다면 2000년대에 새로운 버스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W가 아닌 건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창의적인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은 잘 압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무시하고 애서 천재가 되라고 얘기하지. 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도 영재교육원 같은 데 보냅니다. 구슬에 흙이 묻은 걸 닦으면 구슬이 되지만 자갈 들고 아무리 닦아도 옷만 방군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갈을 들고 계속 광을 내겠다고 영재교육원도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많이 시달렸지요. 이 중에 W가 있으면 앉아있는 태도가 틀립니다. 물구나무를 서 있다든지 아니면 저기 천장에 매달려 있다든지 뭐 다를 겁니다. 아니면 눈빛이 광안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달라요. 우리는 그 0.1%를 두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돈키호테라고, 99%는 돈키호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99%는 돈키호테가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개사단에 돈키호테가 있으면 한 명이 W고 나머지 9,999명은 진짜 또라이거든요. 문제는 안목을 가진 0.9%들은 그 1만 명의 일개사단의 돈키호테 중에 하나의 W를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 99%들은 보고 저것들 또라이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매번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거 정신 나갔다, 또라이, 떨은 끄집어 내린다. 이러니까 옛날에 미셸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2000년대 새로운 버스를 올라타지 못하면 저는 다시 99% 유기물을 재확인하는 거니까 올라타야 되겠는데,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뭐가 W인지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새로운 10년의 W가 뭐냐?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형인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도 1%가 안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안 보였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보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있죠.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2000년 말부터 2001년 중반까지 과감하게, 과감인지 무모인지 모르겠지만 백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0개월 정도를 백수를 했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한 10개월간 놀았습니다. 놀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W일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공부했고 내가 속하지 않았던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 가서 뭐 연극하는 친구,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친구, 혹은 뭐 기발한 친구,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까지 찾아가서 그냥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야기 듣고, 그래 뭐 너네들 뭐 하고 있냐, 뭐 그거 어떻게 보이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10개월간 틈만 나면 점심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약속을 해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자들을 만난 거죠. 내 머리가 안 되면 남의 머리를 빌리면 되니까. 한 10달 정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볼 눈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리니까 보였어요. 여러분, 아마 이 W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다 자신이 하는 투자나 행동들이 W인지 아닌지, 내가 0.9%에 속하는 통찰력이 있고 직관이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자아 성찰과 별개로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W라고, 이게 바로 W라고 외치는 수많은 돈키호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기꾼과 스캠 코인, 좀비 기업들은 자신이 W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서 실제로 그것이 W라고 믿으며 자신의 시간과 자본,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시장의 냉엄한 심판을 통해서 처절한 응징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어떻게 W를 찾냐고. 그게 W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는데? 그냥 자신 없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인덱스 투자나 해. 저는 이 이야기에도 일면 찬성합니다. 투자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미국 주식 지수 추정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거나 차분하게 돈을 모아가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와 개념을 정확히 익히는 과정을 가져가고, 그 이후에 조금씩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만의 자산을 바라보는 안목과 인사이트를 만들어가면서 투자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가 갖춰야 할 3가지 덕목인 직관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을 키워가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큰 물결인 W를 찾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을 완성하는 것이 투자의 진심인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 강력한 팬덤이 존재하는 자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과 같은 저만의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이 시대의 W를 선별했습니다. 이렇듯 그 무엇이 됐던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박경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깊게 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관련 서적들을 읽고 투자의 현인들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다 보면 일개사단의 돈키호테들이 떠드는 요란하고 현란한 소음들 속에서 진짜 W가 보내는 시그널을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W를 선정했다면 그 이후 우리들의 장기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 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돈키호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쓰레기를 보물로 착각하고 쓰레기를 W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었을 때 풍기는 썩은 악취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녹이거나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냄새만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점을 이번 W 강의 시리즈를 시청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강의의 마지막에 시골호사 박경철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는 묵직한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자기 미래 생활을 결정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진저리가 날 정도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직업이 의사고 뭐 나름대로 폼나는 일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벌었는데 뭐가 답답해서 앞으로 10년이 뭘까를 고민하고 또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제가 10년 후에 어떤 W가 있겠습니까? 이제 2년 후에는 어떤 것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손 들고 나와서 내 생각은요? 라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앞으로 2년 후에 새로운 W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제 생각에는 이렇고 이런 이유로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새로운 W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최소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치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과 자기애가 필요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치열하게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창의성,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진 전형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시대의 주인으로 나를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난해 타임즈에
표지 모델이 누구였든지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유. 타임즈 표지 모델이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전에는 특정 엘리트한 사람을 원래 인물로 뽑았지만 지난번에 타임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바로 원래 인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시대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잉여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